모의고사 제3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업가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방향 잡기 역할, 그래서 우리가 스티어링, S-T-E-R-I-N-G, 스티어링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행 기능인데, 집행 기능이 바로 노적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보론에서는 방향 잡기 역할을 중시하고요. 노적기라는 것은 집행 기능인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시장성 테스트 등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2번이 되겠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기업가적 정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 해결처리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보면요. 국세 수익의 발생은 재정 운영표에 기록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정 상태표라는 게 있고 재정 운영표라는 게 있었죠. 재정 상태표는 저량을 나타낸다. 스탁이라고 그랬죠. STOCK. 기업으로 본다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 이런 개념이 되겠고, 재정 운영표라는 것은 유량의 개념, 유량. 그래서 flow, FLOW의 개념이고요. 기업으로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운영 차액, 즉 순이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질문 보면은 수익의 발생은 재정 운영표의 기록 맞죠? 그 다음에 채권 이런 현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니까 재정 상태표에 동시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 수익하고 미수 국세를 동시에 인식한다. 맞고요. 3번에 실제로 세금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결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수한 수익, 미수 수익은 뭡니까?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 수익은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뭐로 인식이 된다?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처럼 해결 처리하지 않는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세금이 납부가 되면은 자산으로 인식했던 미수국세를 감소시키는 맞죠?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에 해당이 되고 스탁의 개념이고, 재정운영표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유량, FLOW, 플로우의 개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가 되겠는데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갑니다. 교부세 정산이고요. 두 번째가 공적 자금 상환기금 출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맨 밑에 있는 채무 상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재원이고,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세입의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가나 마다라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라봅니다. 다음 연도 세입의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했거나 그 다음에 출연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부르는 지문을 한번 받아 적어 보시죠. 사용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용 또는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가능합니다. 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나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 및 사용 계획, 거기 좀 표시하시죠. 내용 및 사용 계획을 이제는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어디에 제출하는가 하면 세입세출 결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포함시켜. 근데 이걸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면서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으로 세계잉여금의 내용 및 사용 계획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자정보의 역기능입니다. 자, 가부터 보죠. 인포데믹스,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스 설명드렸죠. 나에 보면 집단극화, 그러니까 양쪽 세력이 양극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에 보면 선택적 정보 접촉, 이거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편견이 좀 더 생기게 되겠죠. 그죠? 예, 라에 보면 정보 격차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마에 보면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이거는 역기능이 아니고 장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토플러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됨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주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니까 역기능하고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가나 다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직위분류제에 관련되는 것인데 일단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직급은 뭡니까? 직급하고 등급은 수평적인 개념이고요. 직렬, 직군, 직류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도라든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급은 다음에 어떤 임용시험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이런 데서 동일한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급에 해당하는 예를 든다면 행정국업 뭐 혹은 세무국업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급입니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책임도 이런 것은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국업, 뭐 서기보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직급하고 등급은. 그럼 이제 수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직렬이 나옵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합니다만 곤란도 이런 게 좀 다른 그런 직급의 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고급 전산직이 있고 하급 전산직이 있다면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전산 직렬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직군입니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행정 직군 이러면 이 안에 여러 뭐 행정 직렬, 세무 직렬, 관세 직렬 이런 게 포함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직류입니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그런 직무의 군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 직렬 안에 일반 행정, 법무 행정, 국제 통상 이런 게 다 직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용어 정리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맨 위가 직위,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직렬. 그 위급열군 기억나십니까? 위급열군. 그래서 맨 위가 직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급. 그거는 이제 화살표를 맨 위에 직위, 그다음 밑으로 화살표, 직급,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직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위가 있고요. 그 다음 직급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앞에 거 직위의 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렬은 뭡니까? 렬은 직급의 군이다. 그 앞에 있는 직급의 군이다. 이렇게 위급, 렬. 그 다음에 직렬에서 오른쪽 화살표에서 직군. 그러면 위급, 열, 군 되잖아요. 이 직군은 앞에 있는 직급의 직렬의 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급, 열, 군 제가 소개를 드렸고 직류는 직렬의 세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은 가로속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있고 직무 평가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분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수평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평적인 분류는 직급하고 등급이 되겠죠. 수직적인 지금 요 지문에서 나온 것은 직렬, 직군 이런 것은 수직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5번입니다. 가로속은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분류 작업이다. 유사한 직무를 모아서 직렬 형성, 직렬을 모아서 직군 형성 하는 수직적인 분류 구조. 그러니까 답은 직무 분석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예, 6번 문제입니다. 임용시험의 효용성 측정 기준입니다. 자, 1번 보면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종류에는 기준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이 있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하고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거는 내용 타당성이 아니고요. 기준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기준 타당성이다. 다시 말해서 시험 성적하고 그다음에 채용 후에 근무 성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양자 간의 그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그 채용 시험은 타당성이 높다. 이게 바로 기준 타당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추가로 표시하시죠. 기준 타당성은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동시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예측 타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번거롭더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기준 타당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동시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 예측 타당성이 있는데요. 동시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겠죠. 이것을 현재 재직하는 현직자에게 실시를 해가지고 이 현직자가 획득한 시험 점수하고 그 현직자가 받았던 인사평가 점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면 동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측 타당성은 뭐냐 하면
예측 타당성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방금 이야기한 동시 타당성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측 타당성은 선발 시험 후에 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격자의 시험 성적하고 이 합격자가 입사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사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의 직무 성과하고를 비교하는 것이 예측 타당성. 양자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예측 타당성이 높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번 지문에 오면 내용 타당성은 이번 지문은 내용 타당성이 아니고 기준 타당성. 그래서 이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한 정도 신뢰성이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치더라도 결과가 변치 않으면 그게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 동질이용법 등이 사용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인데요. 신제도주의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제도주의, 또 하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화면에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니까요. 일단 문제에서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물어보니까 일단 나머지 두 가지를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여러 똑같은 제도가 왜 나라마다 그 상황이 다른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 관련 정책이 똑같은 정책인데 어떤 국가에서는 수용이 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배격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그 각국의 어떤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제도주의는 가장 큰 특징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번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할 때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설명이 아닌 것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방법론적 개체주의 맞습니다.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법론 당연히 개체주의고 미시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제도의 변화는 개인의 비용과 편익이 일치 표시하고 틀렸다.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제도의 분석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도라는 것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개인들 간의 선택적인 균형,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결과로 봅니다. 제도라는 것을 개인들 간의 어떤 선택적 균형, 여기에 기반한 결과물, 그게 바로 전략적인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개인들 간의. 그래서 맞고요. 4번의 거래비용이론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합리적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제일 왼쪽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사약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하고 밑에 좀 적겠습니다. 우선 그 선호가 형성되는 걸 보면요.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릅니다.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외생적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외생적이고, 근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내생적입니다. 내생적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도 내생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접근법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란 뭐냐면 어떻다 이런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힘이 있죠.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접근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연역법과 그리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근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뭐냐면 기납법입니다. 기납법이고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되는데요. 여기에 기납법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사례 연구를 위주로 합니다. 사례 연구를 위주로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회학적 제도주의는요. 기납법은 기납법 같은데 이건 경험적 기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험적 기납법이다. 앞에 역사학적은 사례 연구적 기납법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학적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호의 형성에 있어서는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법에서는 합리는 연역적, 방법론적 개체주의, 역사적은 기납법, 방법론적 전체주의, 사회학적은 기납법,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8번은 민츠버그의 조직구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별표 하나 하십니다. 자, 이 민츠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본 부문으로 구성이 된다. 그 5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5가지 기본 부문 이제 다 아시죠? 예.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전략 부문이 있고요. 핵심 운영 부문이 있고요. 기술 전문가 부문, 그리고 중간 라인 부문, 그 다음에 지원 스텝 부문, 요 5가지가 되고요. 어디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 5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략 부문은 최고 경영층이요.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합니다. 그걸 단순 구조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핵심 운영 부문은 실무 작업자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로 나가게 됩니다. 기술 전문가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분석가들이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원 스텝 부문인데요. 중간 라인 부문인데요. 중간 라인 부문은 중간 관리층이 주체가 돼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겠고요.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사업부재 구조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문은 지원 스텝들이 상호 조정을 통해서 에드호크라시, 임시조직, 유동조직, 즉 에드호크라시로 나가게 된다. 이런 5가지의 기본 부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츠버그의 그 연결로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 보면 전략적 정점입니다. 기계적 틀렸죠. 1번은 전략적인 정점. 요거는 단순 구조, 최고 경영층에 의한 감독에 의한 조정 말씀드렸죠. 예.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은 문장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인데요. 별표 3개 부탁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뭐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또 보면은 직무 확장 4번 지문에 보면 직무 풍요화 여기에 직무 풍요화를 직무 충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직무 충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업무를 세분화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되면요. 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최고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는 낮아지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되면요. 계층수가 많아지게 되고 권한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가 낮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계층수가 적게 되고요. 권한의 차이가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직무 확장하고 직무 충실을 좀 보겠습니다.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탁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톱질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톱질에다가 이제는 어떤 조립하는 것까지 하게 될 때 직무가 확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 하면 수평적 전문화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수평적 전문화라는 게 뭐예요? 높아지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직무 확장의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톱질만 하다가 이제는 조립까지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이제 직무 충실, 직무 풍요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적 전문화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직무 충실은요. 재량권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에만 어떤 결정권을 줬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가 또 다른 일에도 재량권을 준다면 그게 직무 충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수직적 전문화와 반대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됐으니까요. 일단 이 표를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에는 세로 쪽으로 수직적 전문화 이렇게 적으시고 칸을 질러서 위에는 높다, 낮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부분에는 수평적 전문화. 그래서 네 칸을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왼쪽 편에 높다, 낮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칸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직적 전문화가 높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다. 이 제일 왼쪽 부분 여기에 비숙련 직무, 숙련이 아닌 비숙련 직무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 옆에 수평적 전문화는 낮고 수직적 전문화는 높은 경우 이것은 일선 관리 직무, 일선 관리 직무. 그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제일 왼쪽 편에 수직적 전문화는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높은 것을 전문가 직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오른쪽 밑에 수직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는 고위 관리 직무, 고위 관리 직무 이렇게 됩니다. 네 칸이 만들어졌죠. 비숙련 직무가 있고 오른쪽 옆에 일선 관리 직무. 자, 밑에 왼쪽 편에 전문가 직무, 밑에 오른쪽에 고위 관리 직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전문가적 직무. 우리 그 표에서 보면 전문가적은 수직적 전문화는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높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직무 확장.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직무가 확장되면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아진다. 아까 그랬잖아요.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렇게 봤고요. 3번에 고위관리 직무. 이것은 아까 우리 그림 표에서 보면 수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방금 맞고요.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즉 직무 충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직적 전문화 반대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4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맞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그 제가 불러드린 그 표 머릿속에 안 보고 머릿속에 한번 네 칸을 잘 그려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거시 조직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별표 3개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 강의 시간에 표를 그렸고 그 표를 잘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면 지금이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조조 제공 구전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도 4칸을 그립니다. 4칸. 4칸을 그려가지고 왼쪽 세로 쪽으로는 조직군, 위에는 조직군, 밑에는 개별 조직 이렇게 적으세요. 자, 4칸 중에 위에는 조직군, 밑에는 개별 조직.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로 쪽으로는 다시 결정론, 오른쪽으로 임의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칸을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위에 왼쪽에는 1이라고 적고 1군, 자 1,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에 2, 밑으로 왼쪽 편에 3,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4, 그러니까 1상환, 2상환, 3상환, 4상환 이렇게 그립니다. 자, 다시 말하면 1상환은 조직군, 무리 뜻이죠. 조직군하고 결정론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2상환은 조직군하고 임의론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3상환은 개별하고 개별 조직, 개별하고 결정론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4상환은 개별하고 임의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결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조직을 결정한. 그 조직은 비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임의론은 아니다. 환경이 조직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군이라고 하는 무리란 뜻이고요. 개별 조직은 개별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조조 제공. 자, 위에 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위에 1상안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 조조제. 앞에 두 문자만 조조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이상안에는 공 적으시죠. 공. 그래서 조조제공. 이걸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출제되면은 당황스러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상환에는 조조제, 그 다음에 2상환 공. 그래서 조조제공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상환에는 구라고 적으시고 두 문자. 그 다음에 4상환 오른쪽 4상환에는 전 적으시고 밑에 자.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조조 제공 구전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표의 위치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자만 소개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상관의 조는 조직군 생태학, 조직군 생태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는 조직경제학, 조직경제학. 세 번째 제는 제도화 이론, 제도화 이론. 오른쪽 이상환의 공은 공동체 생태학, 공동체 생태학. 밑으로 삼상환에는 구라고 했죠. 구조적 상황 이론, 구조적 상황 이론. 그 다음에 사상환의 저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선택. 그 다음에 자는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상환부터 다시 보면 조조 제공 구전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머릿속에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방금 제가 불러드린 그 표 있죠? 그건 보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보셨죠? 자, 이제는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풉니다. 1번에 구조적 상황 이론은 유일 최선의 방법을 부인하고 수동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에 전략적 선택 이론은 몇 상황에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자, 관리자가 선택하는 전략이 조직 부조를 결정하고 조직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론이다. 맞죠? 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건 몇 상황에 있었죠? 예, 관리자들의 능동적 상호작용 중시 맞습니다. 왜냐? 임의론이기 때문에. 다음 4번 자원 의존 이론. 이거는 구전자 사상안에 있었죠? 사상안은 임의론이었지 않습니까? 자,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환경의 적응 아니죠. 관리자의 능력을 더 중시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조조 제공 구전자. 제가 시간을 오래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은 BSC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요. 하나가 재무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고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처음에 불러드린 두 가지, 재무적인 관점하고 고객의 관점을 우리가 상부구조라고 합니다. 상부구조.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가치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불른 두 가지, 내부 프로세스 관점하고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은 하부구조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동지향적인 관점입니다. 예, 가치지향적인 관점을 더 상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은 뭐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률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고요. 고객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객 만족도 이런 것이고, 그다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는 것은 조직 내부의 일 처리 방식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 이런 걸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중에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불러드린 두 가지 재무적인 관점하고 고객 관점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적인 요소고 뒤에 불른 두 가지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 성장은 내부적인 관점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것 보겠습니다. 봅니다. 성과 지표의 집합점 맞고요. 나에 보면 기존은 너무
재무적인 그런 측면만 강조했죠. 그래서 비재무적인 것도 좀 고려하자는 게 나니까 맞고요. 다에 보면 조직이 내부 요소보다는 외부 요소 중지 아니고요. 내부 요소, 내부 요소 같이 균형 있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틀렸고요. 라에 보면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맞습니다. 마에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 중시 아닙니다. 똑같이 과정, 결과 다 균형 있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나, 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NGO의 한계, 살라몬이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박예저 원정주의라는 것은 지문의 내용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NGO에 가장 많은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개인이나 그러한 집단의 결정에 NGO가 좌우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매틀랜드가 모성과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분류한 네 가지 집행 상황입니다. 네 가지 집행 상황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적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표 4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왼쪽 편에 세로 쪽에는 목표의 모성이라고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로 쪽 오른쪽에는 갈등이라고 적어 보십니다. 목표 모성에도 낮다 높다 위에는 낮다 밑에는 높다 그 다음에 갈등 부분에도 왼쪽 편에 낮다 높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상환, 2상환, 3, 4 똑같이 앞에처럼 적어 보겠습니다. 1상환은 뭐냐면 목표의 모성도 낮고 갈등도 낮은 상황. 그 다음에 2상환은 목표의 모성은 낮지만 갈등은 높은 상황. 3상환은 목표의 모성은 높지만 갈등은 낮은 상황. 상환 4는 목표의 모성도 높고 갈등도 높은 상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 상황이 다 다른데요. 이 1상환의 경우에는 관리적 집행이라고 합니다. 적어보시죠. 관리적 집행. 2상환은 정치적 집행. 3상환은 실험적 집행. 4상환은 상징적 집행. 이렇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만 소개하면요. 1상환의 관리적 집행은 표준 운영 절차, 즉 SOP라 그러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요. 2상환의 정치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로 매수한다든지 혹은 담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3상환에 보면 실험적 집행인데요. 이것은 집행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상환은 상징적 집행인데요. 이것은 집행 과정을 목표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2, 3, 4 중에 1상환하고 2상환은 하향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고요. 하향적이고요. 3상환하고 4상환은 상향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보면 모성이 낮고 갈등이 높다. 자, 표를 보면 모성이 낮고 갈등이 높다. 정치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봅니다. 매수하고 담합 맞고요. 강압적인 수단 맞고요. 외부의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에 의해서 영향도 많이 받고요. 다음에 4번에 보면 집행 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이다. 이거는 아까 말한 상징적 집행에 해당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4번입니다. 미국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보면 제퍼슨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단순한 정보, 분권 맞습니다. 1번이 옳은 문장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잭슨주의 하면은 역관제 생각나시죠? 행정의 탈정치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에 메디슨,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아니고요. 4번에 보면 해밀턴은 초대 연방정부의 재무부 장관 역임했죠. 집권, 중앙 집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4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세배 수입 종류입니다. 가부터 보면요. 공공시설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 사용입니다. 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그 도로 사용료라든지 혹은 하천 사용료 이런 거예요. 공공시설을 사용을 해서 편익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와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받는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그 전원주택이 그 동네 이웃하고는 한 뭐 5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마을에 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됐다. 수도라고 합시다. 수도가 들어오게 됐다. 하면은 자기는 500m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인데 나에게도 좀 해달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당신 전원주택에 수도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라. 이게 바로 분담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공시설의 설치 이렇게 놓으면 분담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행정서비스,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 뭐 예를 든다면 뭐 인허가 수수료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2번 지문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혼잡, 통행료 이런 게 부담금입니다. 분담금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죠?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외적 타당성 저해하는 요인은 첫 번째 표본의 비대표성입니다. 표본이 대표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두 번째가 호선 효과입니다. 호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찰되고 있는 실험 대상이구나.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전 측정을 받아본 사람하고 사전 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 측정을 받아본 사람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결과를 그런 경험이 없는 모집단에 만약에 일반화시킨다면 그 곤란하겠죠. 그게 바로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크리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밍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잘 나타나는 우수한 집단을 실험 집단에다가 배정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6번 봅니다. 외적 타당성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요인은요, 외적이 아니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역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기간 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 자, 가부터 보면 지방의회 부의장, 지방공무원,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이건 지방이 아니고요. 국가고요.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가고요. 지방의회 의장, 지방이고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세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1번, 2번, 3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4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보면 선호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 개인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불명확한 기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에요. 그다음 일시적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빠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1, 2, 3이 되겠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B라는 게 build, 세우다, T 같으면 소유권 이전, 기부 체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그죠? operate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틀린 것 보면은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BOO 보면 build 이게 O는 own이 됩니다. own. 그래서 ow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자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4번 경우에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준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1번 BTO, 2번 BLT, 3번 BOT 다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공무원 부패 설명하는 건데요. 개인의 어떤 가치를 토대로 해서 전체의 그 부패를 설명한다. 이럴 때 오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환원주의 오류가 됩니다. 환원주의 오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만약에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은 뭐냐면 개인에 대한 결과를 전부 다 합하면 그게 바로 전체의 특성하고 같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 개인을 합친 게 전체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소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1번의 환원주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패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품 수수를 이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한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해서 받게 되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3년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로 보면은 음식물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허용되는 게 3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비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인데 하완 보내거나 조화 보내는 거는 10만 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5만 원인데 이것도 농수산물, 그죠? 이런 경우는 10만 원 가능합니다. 예. 이런 숫자를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이하 금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경우를 위반하면 과태료인데요. 그 과태료는 가액의 한 2배에서 5배 이렇게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이전의 정원 50명에서 지금은 변경되어서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 10억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호 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여기 특정직 공무원하고 여기에서 공무원 분류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보면은 그 재판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인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거든요. 요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전에 6급 이하가 지금은 삭제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가지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한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초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 보면 소청심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청심사 결정에 있어서 법 개정이 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뭐가 추가됐는가 하면 중징계의 취소 변경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정 전에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이고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개정이 된 후에는 추가가 되어서 중징계의 취소 변경에는 좀 더 엄격해졌다. 그래서 중징계를 취소 변경하려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